들어갑니다. 1문단,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재판이 공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정함만 추구하다 보면 진행이 더디게 되어서 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송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소송 절차가 공정한 것과요, 신속하고 경제적이다라는 성질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다라고 내용이 시작되고 있네요. 공정성만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해결을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뒤에 있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그 사람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등을 진술 내용으로 가름한다. 이때의 가름한다는 건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연결고리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공정성보다 신속성, 경제성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되는 거죠. 소송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대체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까 출석을 하지 않으면 서면 같은 거를 내면 그것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니까 케이스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출석 안 하면서 서면은 제출한 경우랑 출석 안 하면서 서면조차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변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그리고 시효라는 제도를 두어서 소송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을 정해두고 있어요. 제소기간을 정해놓은 게 시효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요. 이때의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서 그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제소기간이 지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효가 끝나면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랑은 관계없이 그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시효라는 제도래요. 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효가 없을 경우 소송 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규정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체크한 1번, 2번, 3번 이들 규정은 소송 실무상 진행의 속도와 권리 안정 문제를 실체적 진실보다도 더 중요시한 조치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 지금 계속해서 1문단의 화제는요, 소송의 신속성, 경제성이요, 소송 절차가 공정한지보다 더 중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속성과 경제성 때문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송이란 것 자체가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다투는 거니까, 이러한 권리관계의 다툼이 오래 지속되면 불안정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니까 그것보다도 오히려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마지막 문단에 적혀 있는 거, 속도와 권리 안정을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의 주된 내용이다 하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때의 공정한 것은 오히려 불안정한 권리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걸 가리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단, 조선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로 취소기한, 정소기한 등이 있었다. 지금부터 조선시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도와 권리 안정, 빠르게 권리를 안정시키는 걸 훨씬 더 중시했던 제도로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취소기한은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아까 1문단에 있었던 거랑 같은 케이스네요.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냥 패소시키고 성실히 출석해서 대기한 당사자에게 사리의 옳고 그름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승소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때의 사리의 옳고 그름이란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체적 진실이 되겠죠. 실제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것보다 속도와 빠른 안정을 더 우선시하는 첫 번째 제도인 거예요. 취소기한. 친착결절법이라고도 불렸다. 이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로 조선의 건국 초기에는 송정으로부터 소송 당사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취소기한을 정했고,
이후 소송 당사자가 송정에 출석해 서명하는 것까지 규정하게 되었다. 취소 기한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때의 그 기한은요. 소송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부터 그 사람들이 사는 거리까지 얼마나 먼지에 따라서 기한을 설정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 그 당사자가 실제로 출석을 해서 서명하는 것까지 같이 규정이 되어 있대요. 소송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출석하였을 때는 자기 성명을 직접 쓰도록 했는데 이를 친착이라고 불렀고, 방금 얘기했던 거 소송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서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친착이고요. 판결하는 것을 결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친착결절법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친착결절법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 형전, 청리조에 따르면 소송이 개시되어 50일이 되도록 이유 없이 만 30일이 넘게 불출석하면 송정에 나와 서명한 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이 50일의 기간은 관청이 개정한 날만 헤아렸어요. 이때 계속 출석한 자의 출석 일수는 고려하지 않고요.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30일 넘게 출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냥 패소시켰다고 하더라. 산문단, 정소기한 두 번째 신속성을 우선시한 제도예요. 정소기한에서 정소란 소를 제기하기 위한 문서인 소장을 관청에 낸다라는 의미로, 정소기한은 사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말한다. 이건 일문단에서 읽었던 시효랑 유사한 내용이 되네요. 경국대전 호전 전택조에서 이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소송 대상 중 가장 분쟁이 빈번했던 재산인 토지, 주택, 노비 등에 관한 소송은 분쟁 발생 시기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며, 이게 정해진 정소기간이네요. 그리고 5년을 넘길 시에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을 심사하는 사건 심리는 물론 소장 접수조차 불가능했다. 말 그대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 정소기한이니까요. 이 기한을 넘기면 소장 접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 또한 소장을 제출 접수했더라도 그로부터 5년 동안 소송에 임하지 않을 때에도 심리하지 않고 기각을 했어요. 케이스가 두 개 나온 거네요. 첫 번째 케이스, 이런 경우에 5년 내에 소를 제기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소장을 5년 내에 제출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5년 동안 소송에 임하지 않으면 그냥 기각된 것으로 봤다. 여기에 예외는 있었다. 언제나 법에서 예외 규정은 중요하죠. 토지나 주택을 도매당한 경우, 이때 도매라는 건 뒤에 적혀있는 각조 확인하셔야 돼요. 소유자 몰래 다른 사람이 사고 파는 것을 도매라고 얘기한대요. 아니면 토지나 주택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을 자식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데 나누지 않고 자식 중 누군가가 홀로 독식한 경우, 소작인이 지주에게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 셋집에 새들어 사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은 경우, 이런 경우 등에는 5년의 정소기한에 구속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말인즉슨 딱히 정해진 정소기한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언제든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줬어요. 즉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관계가 표면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것을 속도와 효율보다 더 중시한 단서 조항인 것이다. 일문단에서 우리 어떻게 글이 시작되는지 기억하시죠? 속도와 효율성을 위해서 실체적 진실보다 이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 이때 실체적 진실을 오랫동안 법정 다툼으로 다루면 권리관계가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 했고요. 속도랑 효율성을 바탕으로 차라리 권리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에 대해서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표시한 부분은 이것의 예외 사례니까 다시 차라리 불안정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더 강조하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소기한을 둘러싸고 계속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무한정 정소기한을 인정하는 전택조의 예외 규정, 우리가 방금 괄호괄호 했던 거, 그런 예외 규정에 대해 자손 때의 잦은 분쟁 발생 등 소송 지체로 인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아까 예외적인 경우에 정소기한을 아예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언제든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했더니 정말 무제한으로 그 자손들마저도 분쟁을 제기를 하더라.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거죠. 1518년 11월 중종은 도매, 상속재산의 침해 등을 제외한 사안 중에 30년 기한이 넘은 옛일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도록 하였다. 도매랑 상속재산의 침해 말고 나머지 예외 규정들은요, 30년이라는 정소기한을 적용했다라는 거네요. 앞에 표시해 놓은 거 조금 수정해 놓을게요.
도매, 상속재산의 침해를 제외하고는 30년 기한을 적용했다 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괄호괄호 해놓은 것 중에 도매와 상속재산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여전히 무제한으로 기한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하는 경우, 도매당한 경우, 그리고 상속재산을 자식 중 누군가가 홀로 독식한 경우, 이 두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무제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 두 개 말고 나머지 경우는 처음에는 무제한이었지만 이후에는 30년이라는 기한이 생겼다 라고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4문단, 소송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기는 했지만 소송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소송의 정지를 정송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말하는 정송이 그야말로 정지하는 거겠죠. 무엇을? 소송을. 소송을 정지한다를 줄여서 정송이라고 불렀는데 조선은 건국 초부터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는 백성이 소송에 매달리느라 농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소를 금지했다. 언제 소송이 정지되었냐 하면 농번기에는 정지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네요. 만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일시적으로 이를 정지하도록 했다. 춘분부터 추분 사이에 농번기에 소송 업무를 중단하도록 한 것을 무정이라고 불렀다. 농번기에는 소송을 정송했었는데요. 그 농번기가 춘분에서 추분, 봄에서 가을 사이가 되는 거고요. 이때 당연히 농사 지어야 되니까. 이 시기에 농번기여서 소송을 정지시키는 걸 다른 말로 무정이라고도 불렀다더라. 그리고 다시 추분부터 춘분까지, 가을부터 겨울을 지나서 이듬해 봄까지는요. 당연히 농한기, 겨울이라서 농사를 짓지 않거든요. 이 농한기에는 제소를 받거나 소송 업무를 다시 속개시켰는데 정지된 걸 풀어줬다는 얘기죠. 이를 무계라고 했다. 정송은 농업을 중시하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이를 악용한 소송의 지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5문단, 조선시대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더불어 민사소송의 기본 이념인 신속성과 경제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우리가 읽었던 취소기한과 정소기한을 통해서요. 하지만 소송에서 속도와 효율 문제가 무엇보다 중시되면 실제로는 정당하지만 제때 규정을 따르지 못한 권리자에게는 가혹한 것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소송 절차에서 신속성, 효율성은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실체적 진실을 무시해도 되는가? 이거 두 개가 상충되는 거였죠. 오늘날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이 지문의 관건은 이 두 가지 성질이 서로 상충되는 거여서요. 우리가 읽은 제도들이 이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하는 것인지를 잘 구별을 해주셔야겠고요. 특히 이때 신속성, 효율성이 오히려 법적 권리 관계를 안정시키는 거였고 실체적 진실이 좋은 말인데요. 법적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랑 연결시키는 걸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문제 풀러갑시다. 1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현행 민사소송에 시효제도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 1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우리 글의 화제였죠. 시효제도가 없으면 효율성이 너무너무 떨어지게 되고요. 법적 관계가 장기적으로 불안정해지거든요. 2번, 조선시대에 소송을 정지하는 기간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4문단 농번기에는 농사를 중시해야 돼서 소송을 정지하도록 하였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3번, 조선시대 소송에서 소를 접수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3문단에서 예외 규정 열심히 괄호하면서 체크했죠. 4번, 조선시대 소송에서 재판에 승복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 항소하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5번,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의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판결이 이루어졌나? 1문단에서 현대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출한 서류로 갈음을 한다, 진술 내용을 가름한다 라고 적혀 있었고요. 2문단에서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30일 넘게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을 패소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죠. 2번 문제, 기억을 사례와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소송이 개시된 후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포함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선지 봤더니 2, 3, 4번 선지는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뺐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앞부분은 맞는 말인데 5번 선지는 다시 그 개정하지 않은 날을 포함한다 했으니까 1번과 5번은 일단 먼저 지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2, 3, 4번 선지 보시면
개정하지 않은 날을 뺀 50일 동안 을이 출석해서 서명한 일수가 만 30일이 되고 갑이 불출석한 일수가 30일을 넘어야 을이 승소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을이 출석한 날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석하지 않은 갑이 30일을 넘도록 출석하지 않아야 갑이 패소되게 되는 거니까. 3번, 소송이 개시된 후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뺀 50일 동안 을이 출석해서 서명한 일수가 21일이 되고 이유 없이 갑이 불출석한 일수가 만 30일이 넘는 경우에는 을이 승소한다. 을이 출석해서 서명한 일수가 21일이 된다가 왜 필요하냐 하면, 소송이 개시되어서 50일이 넘도록 30일이 넘게 불출석한 경우라고 조건이 주어졌거든요. 을이 출석해서 서명한 일수가 50일 중에 21일이 된다는 건 최소한 을은 30일이 넘도록 불출석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30일이 넘도록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고 꾸준히 참여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을이 출석을 한 일수가 30일이 넘을 필요는 없지만 을이 나오지 않은 일수가 30일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을이 출석한 일수가 21일이 넘어야 되는 건 맞다. 그리고 이때 갑이 나오지 않은 일수가 30일이 넘으면 당연히 취소기한이 적용이 되니까 3번 선지가 정답. 4번, 소송이 개시된 후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뺀 50일 동안 이유 없이 갑이 불출석한 일수가 만 30일이 넘는 경우 갑의 불출석 일수에서 을의 불출석 일수를 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죠. 그냥 갑이 30일 넘게 출석을 안 했고 을은 그 기간 동안 적당히 출석을 했다면 무조건 을이 승소하게 되니까 이거에 따라서 을의 승소 여부가 판단된다 하면 틀린 말. 3번 문제. 경국대전, 호전, 전택조의 정소기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소송의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한 규정이었던 건 맞고요. 2번, 규정을 둘러싼 문제로 이후에 일부 내용이 바뀌었죠. 예외 규정 중에 몇 가지가 30년이라는 기한이 생겼죠. 3번, 예외 규정으로 인해 소송 지체가 발생하기도 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바꾸게 된 거였고요. 4번, 사적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정소기한인 거 맞았죠? 현대의 시효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 정소기한의 적용을 받아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사건 심리는 받았다. 사건 심리는커녕 소장을 제출하기조차 못하게 만든 게 정소기한이었으니까 5번이 틀렸다 하는 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4번 문제. 보기는 조선시대 소송을 신문기사로 재구성한 학습활동의 일부이다. 재판관의 판단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A씨 조부의 땅을 몰래 판 B씨에 대한 재판관의 판단은, 지난해 원고 A씨는 A씨의 사촌인 피고 B씨가 A씨 조부의 소유였던 논 전부를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읽으면서 지문과 연결 바로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네요. 3문단에 나왔던 토지나 주택을 도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이 도매의 경우에는 정소기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었죠. 예외 규정에 해당했고요. 나중에 중종 때 규정이 일부 바뀌긴 했지만 그때에도 이 도매의 경우에는 여전히 정소기한이 없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A씨의 조부는 생시에 살아있을 때 소유하고 있는 논의 일부를 매매할 권한을 B씨에게 주었는데 B씨는 무단으로 논 전부를 매매하여 그 대금 전부를 취하였던 것이다. 말 그대로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도매를 한 경우이다. 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그 이하에 적혀 있는 거 30년이 지난 뒤에 B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라고 적혀 있지만 30년은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거 먼저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대로 선지 내려가시면 5개의 선지 중에 정소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 내용을 골라주셔야 되니까 정답이 3번이다 하는 거 바로 파악하실 수 있겠네요. 도매당한 경우에는 그 기한에 제한이 없다라고 보고 소장을 접수받았겠죠. 5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농사 처리되어 소송을 정지한 후에 보자마자 지문 내용 떠오르셔야 돼요. 4문단에 나왔던 정송, 소송을 정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때 농사 처리여서 농번기에 소송을 정지하는 걸 특히 무정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했었죠. 농사 처리되어서 소송을 정지한 후에 원고와 피고 중에 바른 판결을 얻고자 하는 자가 송정에 오랫동안 기다려도 판결이 나지 않아 3에서 4년 동안 재판이 지체되기도 한다. 재판관이 송정에 나온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고자 하여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봉한 소송 문서를 열어볼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송사를 끝낼 기약도 없고 도리어 간사한 술책에 빠지게 된다.
아까 정송에 적혀 있었던 문단에서 언급됐던 거 소송이 지체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거네요. 지금 이후로는 소송을 정지한 사람들이 소송 업무가 개시된 이후에 재판정에 불출석하면 업무 개시일부터 사는 곳의 거리를 따져서 그 날짜를 제외하고 송정에 나오지 않은 예에 따라서 원고나 피고 중에 송정에 나온 사람에게 판결을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거, 하단부의 내용은 이 문단에 있었던 취소 기한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소송이 오랫동안 지체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소송의 신속성,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제도 중에 하나였죠. 선지 내려갑니다. 1번.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농번기가 되면 중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나 정송, 무정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었죠. 2번. 소송이 정지되는 규정으로 인해 재판이 지체되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기에 적혀 있었고요. 3번. 정지된 소송을 다시 시작할 때 친착결절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읽으면서 파악했어요. 4번. 무정기간에 정지되었던 소송의 문서를 다시 열어보려면 원고와 피고가 함께 출석해야 했구나 라는 내용이 보기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4번도 맞는 말, 정답이 5번. 지체된 소송 내용과 비슷한 사건의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출석한 사람이 승소하게 되는 거였죠. 그거를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한 거 아니고요. 오히려 공정성을 희생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내리려는 게 취소기한의 취지였죠. 6번 문제.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이때의 A는 소송에 매달리다에 매달리다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언가에 집착하다 랑 유사한 맥락으로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거 찾아보시면 밤낮으로 연구에만 매달려 계시는 김 교수님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될 거고요. 이 일에만 몰두해서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